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초고환율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높은 환율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1,470원을 넘어서 한때 1,480원대를 찍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다급해지니까 정부가 환율 방어에 사실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은행 규제까지 풀면서 달러를 더 풀라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이름이 잘 안 붙네요. 지금 장중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고요. 오늘 환율도 금요일에 비해서는 약간 오른 수준 1,480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적절한 환율이에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좀 과하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일단 원화가 유독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달러를 이제 달러 지수, 이제 DXY 인덱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예.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지금 현재까지 한 9%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는 건데, 근데 지금 달러원 환율은 연초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더 약세를 보였다라는 건데, 사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나 이런 관세 얘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좀 들어섰고 또 정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좀 해소됐고요. 또 하반기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또 올랐다는 얘기는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요인들, 약간 수익부에서 꼬였다라는 부분이고, 예. 이런 현상이 나오는 데가 지금 일본하고 한국, 대만 이런 정도거든요. 특히 예.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엔화하고 원화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 펀더멘탈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 때문에 현재 환율이 좀 과도하게 높게,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상당히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좀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화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실질 실효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일단은 실질 실효 환율이 뭡니까? 실질 실효 환율은 실질은 물가를 배제한 거고요. 예. 실효 환율 같은 경우에는 무역 가중치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했을 때 그 무역을 통해서 가중을 했을 때 환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질 실효 환율은 물가를 배제한 무역 가중치 환율이다. 우리가 쓰는 1,477원 이거는 이제 명목 환율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네네네. 그거를 말고 이제 지수한 BIS 같은 경우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2020년을 기준 100으로 잡고 그다음에 실질 실효니까 그 2020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원화가 이제 저평가되느냐 고평가되느냐 무역을 가중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2020년 100인데 지금 87 정도니까 한 13% 그때보다도 원화가 더 싸졌습니다. 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원화의 저평가, 펀더멘털이냐 수급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수급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 주셨고요. 자,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요, 당장 문제가 생길 거는 물가예요. 물가 내년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 외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올라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죠. 수입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지만 환율이 평균 10% 올라가면 물가가 한 0.3%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또 인플레이션 자체도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자산 가격이나 이런 쪽으로 원화가 들어갔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는 자산 가치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똑같이. 네네네. 그리고 또 이 자금이 계속 그러니까 그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동성 자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자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실제로 실물 경기에서 도는 자금이 상당히 부족해지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자국 경제는 약간 궁핍화된다. 보통 이제 일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제가 이제 해외로 쪽만 돌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 경기가 돌지 않고 그 돈은
이런 자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 반대로 보면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산 가치도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가치는 달러로 환산을 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는 오늘 한 2%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고환율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 한국은행 지금 막 비상에 걸린 분위기가 역력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연말 이렇게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유독 연말 이게 10일 남았다고 뭐 초읽기라고 난리인데 이렇게까지 연말 환율에 신경 쓰는 이유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연말 환율 보통 우리가 분기말, 뭐 반기말, 연말 환율을 되게 중요시하는데요. 예. 그런 이유는 일단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환율이 회계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회계 기준으로요? 네,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이제 뭐 정부로 본다면 사실 이제 명목 그 GDP 보통 달러로 환산하는 네. GDP도 연말로 하거든요. 연평균이 아하. 아니라. 예.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회계 기준이 연말로 잡힙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은 뭐 자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말에 잡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야, 그러면 일단 그래서 재무제표가 왕창 나빠질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보통 기말로 보통 뭐 회계 기준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그 기업 이런 쪽에서의 회계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말 환율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 자산 비율이나 아니면 회계 그러니까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말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한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달러 늘리기 영끌 총력전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은 달러가 나가지 않도록 하자. 도 있고요. 달러가 더 들어오도록 하자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달러 유출 차단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라는 거를 체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환율이 이제 지금 고환율이 계속되는 이유가 영내에서 본다면 이제 외환 수급 주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정부가 있을 거고 기업이 있을 거고 가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팔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네네네. 보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는 또 해외 투자를 또 제재를 못 하잖아요. 정부 자체가. 예.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일반 정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연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아. 연기금을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의 수요를 어느 정도 한국은행으로 이제 수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역내 외환 수급 주체는 그렇지만 역외 외환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의 뭐 뉴스 보면 이제 커스터디에서 매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달러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내 시장에 들어와서 예. 예를 들어서 뭐 대만 보험사 얘기도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그 외국계 은행들이 와서 역내에서 달러를 사려고 하는 수요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왜요? 왜 굳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사요? 아무래도 원화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네네네. 그래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거, 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아니면은 낮게 이제 해지를 했다가 그게 이제 손실이 나서 외화를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내에서는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 기업 뭐 가게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일단 들어오는 자금들이 계속 좀 달러 공급이 늘어나야 네네네. 그런 것들이 통해져야지 영내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그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도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 모두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내놓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수급을 컨트롤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쉽진 않죠. 쉽진 네. 않은데 왜냐면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대부분이 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이 고착화되면, 그 환율이 높은 수준이 계속되면은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심리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거를 자칫하다가 놓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조치도
해외 쪽으로 자금이 나가면 국내 쪽에서의 투자가 이제 비어 있잖아요.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고 네. 하는데 그게 고착화되면은 계속적으로 해외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국내 음. 쪽에서 자금이 돌진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그래야지 환율이 그 경제를 좀 우리나라 경제를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냥 놔둬버리면 계속 음. 고환율이 지속되면은 이제 해외 쪽으로 계속 자금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네. 국민연금에다가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은행까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과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한 불 끄기가 자칫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돼버릴 가능성도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10월부터 조치는 계속 나왔잖아요. 예. 기재부나 한국은행도 그렇고 그렇게 나오고 최근까지도 지난주에도 나오고 임시 검토회까지도 했었는데 아직 효과는 별로 안 나오죠. 약간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야 그 정부 시장 이제 수급 주체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정부가 뭐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를 위해서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시점이 또 중요해요. 시기가.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 달러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달러의 움직임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는 그런 현상이 나와야 이런 조치들이 나왔을 때 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강제상이 아니다라는 거. 정부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에서 아직은 달러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네네네. 연초 대비는 많이 내려왔지만 최근엔 거의 횡보거든요. 뭐 98 정도 계속 가고 있죠. 그렇죠. 예. 98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나 안에서나 이게 매칭이 돼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안에서는 계속 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어렵다. 밖에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예. 지금 당장의 효과는 거두긴 어렵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달러가 꺾인다, 달러가 적어도 2,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다, 뭐 트럼프 정책이나 아니면 연준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렇게 됐을 때 뭐 여기서 20원 이상 내려온다면 정부가 거기서 또 강한 조치를 나온다면 환율도 금방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내려온 거는 네. 아직은 달러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도 예. 지금 달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해외 주식 이벤트까지 규제하는 거 이거는 좀 너무 가는 것 같긴 하고요. 자, 근데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을 꼽자면은 역시 엔화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엔 달러 환율이 160엔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 엔화랑 많이 연동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9월 이후로 엔 달러 엔 환율, 달러 원 환율이 상한계가 거의 0.9 이상이거든요. 이런 거는 일본 약간 그러니까 주변국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아시아이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대만 달러가 약간 저금리,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금리가 낮죠. 그리고 유동성은 많고, 그리고 시장은 또 선진화돼 있죠. 그러니까 자금 유출입이 좀 그나마 좀 활발하잖아요. 쉽죠. 예.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 엔화와 대만 달러, 한국 원화가 되게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 엔화가 약세를 계속 이어가는 한은 한화, 우리 원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텐데 최근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올리긴 올렸단 말이죠. 그랬으면은 엔화 약세도 조금은 잦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별로 그런 조짐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 좀 알려졌습니다. 거의 네. 10% 이상 확률로 일본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를 연속으로 올리면 효과가 있는데 네. 이번에 올리면 다음에 언제 올릴 거냐, 시장은 이제 그 다음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1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지금 12월에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2월에 올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이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우에다 총재도 뭐 신중론 경제지표 불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경계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금리를 만약에 올리지 못한다면 엔을 굳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금리 올릴 거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고, 금리를 올리고 나서 추가금리 인상이 늦춰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엔화가 약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엔이 강세로 가려면 사실상 일본은 상당히 천천히 가잖아요. 네네.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엔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아. 미국은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가는 시점은 지금보다는 내년에 미국의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엔이 강세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요. 달러는 안정적이고 엔저는 이어지고 있고 내부적인 수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고환율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님께서도 이런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얼마냐가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1,400원 평균적으로 1,400원에서 1,420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좀 과도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환율 전망할 때 펀더멘탈과 수급 두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펀더멘탈로 본다면 미국과 한국의 경제 차이잖아요. 그렇죠. 성장률 격차는 좁혀지고 또 금리 차도 좁혀질 겁니다. 미국이 한 2번 더 내릴 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원화가 지금 아까 실질 실환율로 봤을 때도 한 10% 이상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본다면 원이 강세로 가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이제 수급이잖아요. 네. 지금처럼. 근데 이 수급이 계속 이렇게 갈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수급으로 보는 거는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증권 투자. 근데 직접 투자는 대미 투자 우리가 3,500불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민간 쪽에서의 투자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증권 투자. 네.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는 수요들. 근데 이게 예측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펀드멘탈로 본다면 지금보다 원이 훨씬 강세로 가야 되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역시 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이 계속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수요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원이 제대로 강세로 가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그 수준이 한 1,420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올해가 1,425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비슷한 1,400원대 환율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00원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은 환율인데 이런 높은 환율이 일단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